네, 어젯밤 늦게 전남 신안군에서 어선이 뒤집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군과 해경은 총력을 다해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훈 기자. 예, 네, 현재 구조 상황 어떻습니까? 선원 12명 중 3명을 구조했고 나머지 9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통발어선 청보호가 침수 신고를 한 것은 어젯밤 11시 17분쯤입니다. 해상관제센터에 구조 지원 요청을 받고 화물선이 7분 만에 접근했을 때는 청보호가 이미 전복된 상태였습니다. 화물선에 구조된 선원 3명은 기관실 쪽에 물이 차들어오더니 배가 옆으로 넘어가 전복됐다고 말했고 또 출항 당시부터 배가 기우뚱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항해를 했는데 베트남 선원이 침실에 물이 이렇게 샌다고 기관장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기관장이 내려가셔가지고 기관방에 물이 찼다.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내려가 보니까 그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종자 대부분이 사고 당시 갑판에 있었던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통발 등 어구가 얽혀 있어 선내 수색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 선적 청보호는 24톤 근해 통발 어선으로 지난해 4월 진수한 신형 어선이고 소라잡이 조업을 위해 항해 중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실종자 수색 구조에 해군 특수부대를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 당국은 함정과 항공기, 구조대원을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보호 인양을 위해 크레인선이 사고 해역을 향해 출발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등 대여 투쟁 천명. 특검 도입이 해답이라며 특검법 관철을 위해 1인 시위에 나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 제68대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표의 잇단 검찰 소환에 검찰 독재라며 협치는커녕 야당 대표 망신 주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 검찰의 태도와 형식에는 야당에 대한 일말의 존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마치 동네 뭐 부르듯이 멸시와 적의적인 태도가 넘쳐났다. 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본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과 정치권 과제 집중 분석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잇단 소환에 맞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이상민 장관 탄핵을 요구하며 대여 투쟁에 나섰습니다. 검찰 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자 김건희 여사 특검 TF 고문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장외투쟁을 벌인 게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운동 이후 6년 만이라고 하는데 네. 뭐 의원들도 한 100여 명 왔다고 하고요. 의원님도 뭐 연설하시던데요. 예,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예. 당 차원에서 투쟁에 나선 배경은 우선 뭡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일종의 주력이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국회라는 의사당 내에서 네. 소위 이제 원내에서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 뭐 투쟁할 것이 있으면 투쟁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정도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뭐 작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수도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영수회담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국회 안에서의 민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주장과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이동풍,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나 또는 집권 국민의힘 쪽에서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탄압의 강도는 더 세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원내외 병행해서 꼭 투쟁이라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이러한 집권 세력의 네. 어떤 무도한 흐름을 좀 제재를 좀 가하고 변화를 만들어내자 하는 그런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외투쟁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방탄 집회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 그리고 또 현장에서의 민심의 흐름은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이제 국민보고대의 정식 명칭은 민생파탄, 네.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및 검사 독재에 대한 국민보고대 규탄대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방탄이라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설사 야당에 대한 탄압을 한다 하더라도 민생을 제대로 잘 살리고 민생을 잘 보다듬고 뭐 국민 차원에서 크게 네. 나무래미 없을 정도로 잘 한다면야 저희들 야당이 무슨 명분으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을 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민생에 대한 여러 가지 실책들을 하고 지금 뭐 난방비 같은 것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그 원인을 책임을 전 정부에 떠넘기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난방비가 이렇게 폭등한 것의 원인은 국제 원자재 가격에 연유하는데 그 이후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뭔가 지원을 하고 보다듬는 그러한 정책, 따뜻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과 포용하고 협치하고 설득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외로 나간 것이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뭐 장외에서 이러한 집회를 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 검사 정권, 검찰 정권이 검사 독재를 그만두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방탄 뭐 집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장외투쟁 관련해서 이번에 1회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뭐 매주나 매월이나 이렇게 나와서 장외 보고대회를 한다든지 뭐 소위 투쟁으로 느껴질 이러한 행사들을 계속하지 뭐 그런 것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어제의 국민보고대 규탄대회를 이제 많은 언론들이 장외 투쟁으로 보지요. 원내외 병행 투쟁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제가 장외에 나가서 뭔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권의 무도함을 규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제가 보기에는 한 작년 한 10월 한 몇 달 됐거든요. 한 3, 네. 4개월 된 얘기예요. 3, 4개월 동안 묵혀서 결국은 장외로 나가서 국민들과 직접 설득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서 나온 마당이니까 네. 이것이 쉽게 이번이 마지막이고 이번이 끝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집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상민 장관의 탄핵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혔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장관 탄핵, 김 여사 특검 논했지만 결론을 못 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떤 전망입니까? 저는 둘 다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주장을 해온 입장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문제는 저희 민주당에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만 결정을 좀 미뤘을 뿐이고 함께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스모킹건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과 공범이라 볼 수 있는 스모킹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직까지도 무슨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특검만이 진실을 가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상민 장관 탄핵 문제도 크게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이 이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냐라는 것을 우려하는 것도 있고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지금 뭐 국수본에 의한 수사 자체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또 뭐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탄핵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실정법 위반만을 꼭 정확하게 드러나야지만이 탄핵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장관에 대한 탄핵은 그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대통령은 3분의 2, 네. 장관은 과반수인데요. 그만큼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이 그게 직업 공무원처럼 신분보장이 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 꽃다운 젊은 아이들이 정말 서서 돌아갔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이 없다 할 수 없고
재난관리법상의 컨트롤 타임이 분명하고 네. 더욱 중요한 것은 헌법에 이 공무원의 일종의 국민에 대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헌법 7조 1항의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국가공무원법에 국민에 대한 일종의 성실 의무라는 게 있는데 네. 이상민 장관이 과연 이 이태원 참사의 시작과 결말에 있어서 충분한 주무장관으로서 성실 의무를 다했느냐, 네. 국민에 대한 전체 봉사자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다했느냐, 보고 체계가 허물어졌고 대응 체계가 허물어졌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경찰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경찰국을 만들어 놨을 때는 치안에 관해서 뭔가 구체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고 관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권한을 얻는다는 것은 반대로 책임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그러면 수사에 개입하고 무슨 치안에 개입하고 그럴 거냐라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때 마침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니까 경찰국 만든 구체적인 이유에서 쏙 들어가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네. 나는 경찰국을 그런 의미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또는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네.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번 출두를 했고 추가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 주에 뭐 2차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어제 집회에서 모두에 FC로 부르고 대장동으로 부르고 대장동에 수사 채 못 맞췄다고 또 부르고 네. 또 쌍방울이 있고 백현동이 있고 그것을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런 무한정의 먼지털이 수사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누가 그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딱 찍어서 하라고 그러한 권한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저는 인권 탄압이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에 지금 저 쌍방울 건도 보십시오. 김성태 데려와가지고 만기 다 채워가지고 기소했는데 그 공소장에 그렇게 떠들썩했던 소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쏙 빠졌습니다. 네. 이게 검찰 수사의 문제점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뭐 김성태 씨의 뭐 몇백만 불 북한 준 거, 그럼 북한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무슨 권한을 갖고 있죠? 특혜를 줄 무슨 권한이 있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북한이 오히려 수뢰자지요. 북한 사업은 북한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성남 FC야 성남시장이 무슨 용도 변경의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검찰 말대로 그거는 한번 좀 드러나 줬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네. 드러나 줄 수는 있지만 북한 관련 사업에서 이재명 지사 자신도 북한과 관련해서 평화통일에 기여하고 남북의 평화체제에 기여하고 싶은 정치인으로서 요건은 다 있으나 북한을 핸들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분 권한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에 그 돈 받은 사람이 혹은 북한의 정권이 수뢰자지 그게 어떻게 이재명 지사의 수뢰가 되겠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따라서 그 김성태의 공소장에도 제3자 수뢰와 관련된 어떤 대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네.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쌍방울이 그렇게 돈을 줘가지고 구체적으로 쌍방울이 현재 당장 얻은 부정한 대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가 뭐가 있죠? 네. 없습니다. 앞으로 그 당시에는 뭐 대선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니까 앞으로 남북 관계가 계속 평화적인 관계가 되고 어떤 체제 평화 협정에 대한 좋은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에 향후에 있을 북한과의 사업에서 조금 유리한 조건들을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생각으로 해석 가능성이 누가 봐도 읽혀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처분이 없다. 그래서 소위 무슨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건넨 정치 자금인가요? 네. 말이 안 되는 단위. 네. 이 대표와는 관련이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신 거군요.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이게 민주당의 길이 출범했습니다. 예. 만약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에 플랜 B, 포스트 이재명 얘기가 일각에서 나온 바가 있는데 실제 당내 그런 움직임이 본격화할 개연성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을 어찌 알겠습니까? 네. 많은 적어도 민주당의 길, 뭐 제가 한번 몇몇 의원님들께 민주당의 길은 우리 길하고 다른 길이요? 제가 한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농담 삼아. 다들 아니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시국을 대하는 어떤 관점이나 우리가 정권을 뺏겼으니까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며 구체적인 전술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국을 보는 관점. 그리고 1년 뭐 조금 남은 내년의 총선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한 좋은 길인가 하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의 어떤 수단과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네. 적어도 이재명 지사가 지금 정치 탄압으로 정치 보복으로 탄압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단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두고 이게 뭐 정치적 논란이 있습니다. 한 장관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법무부 장관에서 국회에 나오면 여당 의원, 야당 의원들이 이제 질문 공세를 하지 않습니까? 네. 국회 법사위든 뭐 전체 본회의든 그런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라는 게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고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못해 어떠한 발언들, 현안에 대한 발언들을 하면 정말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다, 관여하는 것이다, 뭐 이러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제가 보니까 뭐 국회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법사위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의원들의 질문이나 심지어 내가 언제 몇 시에 가니까 거기서 기자들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국회 와서도 법사위가 아닌 국회 정문 앞에서도 하고 또 법무부 가면서도 하고 근데 법무부에서 하는 인터뷰라든지 국회에서 하는 그런 인터뷰들이 현안과 관련되지 않고 국회 법무행정과 관련된 것이라면 문제를 안 삼겠는데 구체적인 수사 현안에 대해서 네. 마치 기다렸듯이 아니면 그러한 질문을 하기를 바랐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며 그 얘기의 내용도 정말 제가 보기에는 뭐 누구 표현에 가면 정말 가볍게 그지없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국회의원, 네. 국회라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표의 민의의 전당에 대한 이마만큼의 존중 의사가 있느냐라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오히려 적대감을 피하고 이재명 대표를 대하는 그런 발언들은 거의 기정사실로 사실 유죄를 거의 확정짓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감정을 숨기지 않는 네. 그런 발언들을 보면서 이분이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아니구나. 네. 사실상 정치에 입문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입니다. 법원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 기존에 먼저 진행된 재판 정경심 여사에 대한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뭐 통무죄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무죄가 나왔고 적어도 형량에 관해서는 저는 전혀 수긍할 수 없을 것이 없고 좀 그 여러 가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주장하는 측면들을 충실히 저는 심리하지 않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한 가족이 이렇게 수사와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열문지화를 당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그러한 감정을 누릴 길이 없고요. 네. 그래서 조국 수석 본인도 항소해서 네. 뭐 조국 장관이시죠. 장관 저희 전 전임 장관이신데 항소해서 법원에 다시 충분한 소명과 어떤 설득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네. 항소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의힘 움직임 여쭤볼게요.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끝났습니다. 지금 윤심 논란 속에 김기현, 안철수 2파전으로 흘러가는 양상인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 분위기면은 글쎄요, 대체로 여론조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모집단이 어느 정도 객관성이 증명이 되면 그 여론조사의 추이와 향배가 결론에도 맞죠. 네. 과거 국민의힘은
이준석이라는 아주 젊은 리더를 정말 벼락같이 당대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보다는 안철수 의원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전 원내대표께서 여러 가지 실수를 좀 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더욱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저는 이거는 공천 개입이다라고 주장하고 그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를 만든다면은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당 제도라든지 민주정당 제도 같은 것이 지금 크게 위협받고 있는 거죠.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지금 논의 네. 중인데요. 선거제 개편 또 사연 중임제 개헌 등의 문제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사실은 중대선거구제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네네. 청와대 출입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대선거구제가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잘 설계를 하면 말 그대로 소위 이제 사표들을 많이 맞고 소위 우리나라가 너무나 다원화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여러 다당제가 탄생하고 그 속에서 소수자의 대변 또한 어떤 연정의 어떤 필요성들 극단적인 어떤 올와나싱 이거 아니면 저거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가르는 분열된 사회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네. 치고 나왔죠. 네. 민주당에서 이 얘기가 얘기되고 있고 정의당에서도 얘기되고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서 상당 부분 얘기가 되는 것을 알고 지금 먼저 선점했다고 보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중대선거구제를 말씀하시는 순간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 왜죠?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룰입니다. 네.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냐의 문제고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하냐의 문제고 국회의 정치적 세력들을 어떻게 연동시키냐의 문제인데 네. 그것을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특히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 특히 탄압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건 물 건너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임기를 중단해서 개헌도 하고 권한도 분산시키고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한도 분산시키고 임기도 내가 중단할 수도 단축할 수도 있다. 네. 이 개헌과 함께 중대선거구제를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으면 모르죠. 네. 새해 첫 달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됐습니다. 2월 국회에서는 다뤄야 할 현안들 대부분이 민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민생국회를 통해 국민들의 시린 가슴을 녹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현이라고 그랬죠. 어차피 대세는 김기현 이게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허은하 의원님, 이게 그래서 그런지 나경원 전 의원에 의해서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른바 친윤계 공격이 한창인데 당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지지율이 1등이 되거나 좀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당내에서 좀 공격을 당하고 계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부터 지금 나경원 전 대표까지 모두 다 이제 후보 등록을 못 하셨는데요.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갑자기 또 많이 올라가면서 김기현 후보를 앞서 나가기 시작하니까 저희 윤핵관이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또다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주변에서 바라볼 때는 기존의 나경원 후보를 날릴 때와 비슷하게 데칼코마니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전 의원님, 친윤계는 안철수 의원의 그 인수위원장 시절 결근까지 끄집어냈는데요. 어제 보면 오늘 보면 내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무슨 의미예요? 아마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격의 강도라든지 범위가 더 강화되겠죠. 제가 원래 이제 나경원 전 의원께서 이제 당 대표의 출마를 포기하고 난 뒤에
제가 어디 언론에 나가가지고 드린 말씀이 뭐냐면 네. 안철수 후보를 잘 보셔라. 아마도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을 앞서는 여론조사가 몇 번 나오고 그렇게 되면 아마 나경원 의원에 쏟아졌던 그 5만 가지 공격들 10배, 100배의 공격이 안철수 의원에게 쏟아질 거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거든요. 아, 네. 네, 왜냐하면 당원과 국민들이 선출한 말하자면 당대표로서의 어떤 권력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이준석 당대표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숙청을 하고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말하자면 출마도 못하게 룰을 바꿔버리고 그러고 난 뒤에 나경원 의원을 소위 말해서 무릎을 꿇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안철수 의원이 또 부상을 하게 되면은 공격은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성공을 해서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빠지면 그 지지율이 천하람 후보에게 갈 겁니다. 네. 그러면은 또 천하람 후보를 또 앵겨 붙어 가지고 또 막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핵관을 공격하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계 말하자면 천하람 천하람 후보라든지 네. 우리 허나 의원도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이분들의 이게 좀 본질적인 이 고민 지점이 네. 사실은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몸이에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을 공격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핵관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당무 개입, 선거 개입을 지금 비판을 하는데 본질로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이 좀 나중에 이제 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네. 상당히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비타협적이고 네. 너무 배타적인 어떤 리더십으로 야당을 대하고 집권 여당의 어떤 당무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이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뭐 국민의힘 당권 경쟁과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 안 의원이 윤한 연대를 언급한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게 이제 여권발로 해가지고 이런 소식들이 지금 기사화되고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윤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인가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윤심을 읽는다기보다는 네. 오늘 뭐 국회에 이준복 수석이 왔습니다. 직접 네. 와서 그 발언에 대해선 수정해 주기를 요청한 것이 지금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 기사화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당무 개입 공식적인 요청까지 한 상황이군요. 그렇죠. 당무 개입이 될 수 있는 듯한 그런 언행은 자제해 달라라는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 후보로서 제가 나가서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면 당연히 뭐 정부가 잘 되고 정권을 다시 한번은 뺏기지 않겠다. 그리고 총선에서 이기겠다 말하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내가 친윤의 핵심이다. 아직도 윤심은 나에게 있다 하면서 연대설까지 하면서 대표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연대설을 하는 부분에 저는 반대하면서 이번에 출마를 선언했거든요. 최고위에. 네. 당대 민주화를 위해서 저는 조금 뛰어볼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생각으로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도 지금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금 허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윤한연대 이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뭐 익명입니다만 특정 후보에 대해서 윤심이 있다 없다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당 쪽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라는 이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당무 개입이 아니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게 야당 의원인데 이제 집권 여당의 뭐 당무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씀드리는 게 어떨란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저런 식으로 그냥 사람 망가뜨려 놨죠. 유승민 의원 출마도 못하게 만들어 놨죠. 나경원 의원 저렇게 모욕적으로 해서 무릎 꿇여 놨죠. 지금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또 저렇게 되면 나중에 또 천하람 후보에게도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저는 네.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게 임기 5년 끝나면은 대통령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정치를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뭔가 이 선거 과정을 지켜보고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당 대표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당 대표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집권 여당으로서 당정 협력 잘해가면서 그렇게 해가면 되는 건데 네. 굳이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까지 배타적으로 해가면서 사람들 무릎 꿇리고 그냥 누가 보더라도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개입을 해가지고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정치 더 하실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과를 보고 당대표가 되면 서로 협력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 협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회동 소식도 들어왔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최근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 점을 좀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까? 네, 우선은 뭐 선거에 나가면 어떻게든 나에게 표심을 이제 얻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에게 이제 러브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나경원 의원에게 공격하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이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뭐 당무 개입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대통령께서 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메시지 관리를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반해서 지금 대통령실이라던가 그 어디선가 그 관계자라고 하면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제되지 않게 하면서 정말 당원들이 대통령을 의심하게 될까 봐 정말 네.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윤핵관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것은 직접적으로 자기 이름 걸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대통령실 발의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이진복 수석도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을 걸고 메시지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실이 좀 정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천하람 후보 이야기 나온 김에요.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비윤계인 이준석계잖아요. 천하람 후보 자체가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었는데 김기현, 안철수 이 양강 모두를 흔들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상당히 좀 응원하고 싶습니다. 대구 출신으로서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흠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 순천에 가서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윤핵관들 말하자면 어떤 독점적 정당 운영을 하고자 하는 대통령과 윤핵관들에 맞서가지고 사실은 겁나는 싸움이거든요. 네. 예, 저쪽은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무한대로 가지고 있는 집권 세력의 어떤 주류에 맞서가지고 그것에 맞선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이고 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저항하고 뭔가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 그런 의지, 열정 이것은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다. 그래서 저는 결과에 어떻든지 간에 응원하고 싶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은하 의원도 앞서 잠시 말씀 있었습니다만 최고위원 지금 도전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18명 신청했던데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후원회장 맡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래도 되는지 당에서 유권 해석 중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네, 결과 나왔습니다. 문제 어때요? 없다라고 문제 없다. 예, 결과가 나왔고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네,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뒤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까? 후원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면서 후원금을 좀 잘 모이게 해주지 않으실까 네, 하는 그거는 생각이 들고요. 허 의원이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준석 대표? 네, 제가 정중하게 요청드렸습니다. 제가 네.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당내 민주주의이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와 그리고 공천 부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눈치 보면서 다양성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천 학살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되고 젊은이들도 언제나 자유롭게 경선에 출마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그림을 그릴 때 저는 청년의 다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 저희 공약 중에 하나로 있어서요. 청년 정치를 이끌어 주신 그 이준석 대표에게 제가 상징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뭐 요청에 응해 주셔서 지금 후원회장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도
저하고 같은 게 바로 이 상향식 공천에 대한 그 말이 같거든요. 네. 저는 낙하산 공천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뭐 초선들이든 여러분들이 줄 세우기에 아무런 말씀도 못 하시면서 끌려다니는 이유는 아마도 공천 때문일 텐데요. 이 공천권을 당대표가 갖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네. 공직 후보자 100% 경선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 경선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이러한 모습들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연일 SNS 등에서 방금 전 허은하 의원을 포함해서 천하람, 뭐 김용태 등 비공개 후보들 지지 움직임을 펴고 있잖아요.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마찬가지로 예단하기 네. 쉽지는 않지만 저는 응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소위 말해서 집권 여당의 주류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윤핵관들을 보게 되면 기껏 해봐야 대통령 지지율 40%도 안 나오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을 가지고서 지금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집권 여당의 주류 정도 되면 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런 것을 가지고서 대통령 지지율도 올리고 성공한 대통령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순리에 맞는 것이고 상식적이고 또 국민들 보기에도 뭔가 든든한 느낌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기껏 해봐야 40%도 안 되는 윤심을 가지고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그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일각의 당내의 이 세력들을 말하자면 무참하게 짓밟고 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얼마가 나올지는 몰라도 국민의힘의 어떤 이준석 대표와 쭉 이제 함께 이제 최고위원까지 이제 러닝메이트를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네. 이게 국민의힘을 넘어서 가지고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서 저는 기록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정당 역사의 어떤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소개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이 심평 변호사가요, 안철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이 탈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에 대한 협박이냐, 그리고 천하람 후보는 이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진짜 내부 총질이죠. 네. 이 자체가 당원들이 대통령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들어오기 전에 제가 또 뉴스 인터뷰를 보면서 이보다 더 심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기존에 우리 대통령께서 탈당을 염두에 두고 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라는,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이거부터 밝혀야 된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정말로 국민들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더 외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우선 이진복 수석 같은 경우는 직접 심평 변호사에게 물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민주당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6년 만에 어제죠, 장애 그 집회 열고 검찰 수사 민생 파탄 규탄했는데요. 뭐 수석 의원단은 100여 명 참여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던데, 예, 예. 전 의원님은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6년 만에 장애 집회를 연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 네. 제가 뭐 하나에서부터 10끝까지 이 장애 투쟁을 다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뭐 한두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최후의 수단이 되고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비판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당이 결정한 것에 참석도 안 하고 이게 비판하는 것보다 네. 조금 이제 뭐 하나에서부터 10끝까지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참석을 하면서 말하자면 보완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은 틀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참석을 했고요.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17개 시도에 말하자면 경청 투어를 했거든요. 네. 경청 투어를 하는데 딱 2군데 지역, 서울과 경기도 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15군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배덥 짓는데 대통령께 만나자 그래도 대통령 만나주지도 않죠. 그다음에 협치하자 그래도 뭐 대화도 안 하죠. 네. 그다음에 뭐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거리로 나가서 국민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는 그런 말하자면 한 매듭 짓는 한 단락 짓는 끝맺음 한번 하는 네. 이런 것으로서 저희들이 장애 집회를 했고요. 당장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가 막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7조 2천억에 달하는 그 추경까지 해놨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더 열심히 법안 심사하고 추경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지키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어요. 네. 지금 뭐 의원님께서는 아무래도 같은 당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보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경청 투어의 뭐 한 단락 짓는 끝맺음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끝맺음이 이러한 장외 투쟁이라면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이 시작을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다라는 그러한 비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장외 투쟁을 하고 이재명 대표 하나만을 살리기 위해서 민심과 당심을 모두 다 버릴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했었습니다. 저 많은 사람이 모였고 지금 저기에 경제가 있습니까? 민생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 하나를 어떻게든 이슈화시켜서 살려보겠다라는 그 이유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든 국민 포기대 그래서 저희가 국민 포기대회라는 단어까지 썼는데요. 이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할 수밖에 네.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전 의원님 어제도 그렇고 민주당 지금 이상민 장관 탄핵 또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결론을 못 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겠다 그런 입장인데 어떤 전망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 2시부터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제 문자로 해서 의견 수렴 예, 하고요? 의견 수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녁 8시면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8시 땡 하면은 그 온라인 열어보면 아마 결과는 나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거의 큰 흐름은 네. 이상민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 민주주의의 요체는 책임 정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159명이 느닷없이 길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률적이고 사법적인 책임, 형사적 책임은 나중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지더라도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이 책임 정치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책임지는 그런 정치,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회에 부여되어 있는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하는 것이 아마 큰 흐름상 네. 그런 의견이 모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정치권이 또다시 천공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인 천공이 개입했다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이를 첫 보도한 기자들을 지금 대통령실이 고발했습니다. 뭐 천공 등이 직접 나서 반박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현직 기자를 고발했는데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우선은 대통령실이 형사 고발하면서 강경 대응한 이유는 네.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걸 경험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아니면 말고식으로 해서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켰던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최순실 최서원 씨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께서 해외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다라고 말했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다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입막음을 시도한다고 덮일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천공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내일부터 사흘간 국회 대정부 질문도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아마 집중적으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야당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야당이 나서서 대신 물어주고 그다음에 이게 그 처음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손에 왕자 써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도 문제가 쭉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이제 그러한 의혹을 더하는 것이고 느닷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쭉 있어왔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받는 것이고 저는 이 권력이 뭐 친절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좀 포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폭력적이고 비타협적이고 배타적이고 이런 권력 말고
조금 더 따뜻한 권력의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께 대통령의 리더십으로서 한 번쯤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폭력적입니다. 집권 여당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통령 정론기에 타지 말라고 MBC를 하질 않나. 이번에 뉴스토마토 한국일보 기자들 책 내용을 인용을 한 겁니다. 네. 책 내용을 인용 보도한 거지 무슨 소설 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언론사 또 고발을 합니다. 고소 고발을. 저는 권력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포용적이고 조금 더 국민 통합적인 그런 권력의 행사를 한 번쯤 기대를 해본다 이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네.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가 연일 화제입니다. 단독 행사 참석에 각종 식사 모임으로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식사하고 왔습니다. 네. 어떤 배경으로 이해를 합니까? 우선 비례대표 의원들과 함께 네.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고 오찬하면서 대화했고요. 각각의 정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그거에 대한 회답도 들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의원들 만나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 순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늘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이상하게 해석될 건 없는 것 같고요. 외부로 더욱 광폭 행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약자라던가 소외계층 위주로 좀 힘써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뭐 위안부 할머니라던가 그 가족분들도 한번 만나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최고위원 출마는 얘기를 좀 나눴습니까? 나누지 않았습니다. 전 의원님,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무고 혐의로 고발해서 지금 강대강 대치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대통령 부인께서 그에 걸맞는 활동을 하는 것은 저는 좋습니다. 네. 하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이전에 제2부속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인력과 예산이 투입이 되면 대통령실 내 공식 조직을 통해서 조력을 받고 그리고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하는 그 형식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 왕성한 활동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 한 배덕을 지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께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로서 내조만 하겠다라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께 설명이 있고 난 뒤에 왕성한 활동을 하시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매듭 지을 건 짓고 단락 지을 건 짓고 끝맺음 지을 것은 끝맺음 짓고 그러고 난 뒤에 하면은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매듭 짓고 공식화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과도하게 지력탕을 한다거나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모습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가짜 뉴스를 자꾸 퍼뜨리는 방식으로 내부의 분열을 자꾸 재촉하는 것은 제발 좀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원들께서는 최근 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전 투구에 대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윤심팔이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윤심 보태기 경쟁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전당대회를 만듭시다. 저는 과거로 퇴행하는 뒷걸음질 치는 국민의힘을 다시 앞으로 미래로 이끄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당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당 되니까 옛날에 못된 버릇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윤심파리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네, 한 주간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스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한 주간 윤 대통령 지지율 전체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대체로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상승세였거든요. 네. 올해 들어서
설 연휴 직후부터 좀 꺾임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꺾이는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릴 때는 내부의 분열, 내부의 충돌, 내부의 균열이었거든요. 일각에서는 뭐 난방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난방비가 주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봅니다. 네. 하지만 특히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대륙주, 대구, 경북 또 60대, 70대 이상 주부층들이 흔들린 이유는 바로 전당대 관련 충돌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갤럽 조사를 보면 부정평가 이후로 물가와 민생 문제에 대한 대응이 1위로 꼽혔습니다. 네. 난방비, 뭐 택시 요금 등을 포함해서 대중교통비 인상도 예고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에 물가 문제가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좀 전에 이제 배 소장님이 그 난방비 관련한 그 이슈가 그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최근 이제 그 여론조사 그 결과들을 보면은 한 3주 사이 한 2%포인트 가량 빠졌거든요. 네. 저는 그 난방비가 상당히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다음 달에 나올 난방비, 1월 쓴 난방비가 다음 달에 이제 더 많이 나올 텐데 그것도 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과거에 이제 담뱃값 인상 이런 거가 한 1, 2%는 꼭 떨어뜨렸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은 그 생활 체감형 이슈가 이번에 그 난방비 폭등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배 소장님, 네. 여야가 난방비 인상 책임을 놓고 뭐 상대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론은 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지난 정권의 책임에 또 공감하는 여론도 있을 테고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이것을 수습해야 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또 책임져야 된다는 여론도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난방비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원인을 물어보면 다른 원인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지층 내에서는 그 책임을 주로 이제 내부 문제로 꼽지 않다 보니까 네. 난방비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한국갤럽에서도 부정평가 이후로 방금 전에 이제 또 이은영 소장께서도 그렇게 이유를 꼽았습니다만 지난 8월도 그렇죠. 8월 달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24%까지 꺼졌을 때 난방비 문제였습니까? 그럼 그때는 에어컨 전기요금 안 올랐나요? 근데 그때도 이준석 전 대표와의 이 투스톤저 충돌, 네. 윤석열 대통령 이게 지지율을 꺼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난방비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네. 저는 더 큰 이유는 결국 내부 충돌이다라고 봐야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갤럽 조사에서 20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독 20대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진 이유는 뭘까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특징이 50대 이하와 50대, 그러니까 60대 이상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20대 같은 경우 지금 갤럽 조사 기준으로 이번 조사에서 15%가 나왔어요. 지난달에 30%였는데 이게 지금 절반으로 반토막이 된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그 지금 20, 30대, 30, 40대도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낮습니다. 이제 저는 그 전체적인 지지율 하락의 폭은 난방비나 생활체감 이슈지만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연령이나 지역별로 볼 때 특히 20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그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 특히 이렇게 좀 폭력적인 문제. 그래서 그거를 지금 천하람 그 후보가 그 더 글로리 요새 이제 인기 있는 그 드라마에 비유해서 지금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20대에서는 이 당내 민주주의 모습이 지금 큰 폭의 하락을 가져온 요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은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의 등장과 맞물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네. 방금 이제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난방비라든가 이제 좀 더 고지서가 높은 게 나온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또 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 MB 시사 스페셜을 통해서 네. 이렇게 완성도 높은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없을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참칭이나 자칭이 아닙니다. 실제 네. 그러니까 제가 많은 참 분들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외부에서 심지어는 뭐 해외에서도 참 잘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무슨 말씀드리냐면 결국 사람 문제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건 안경사 이렇게 제가 줄여서 말씀드렸는데 네. 안보 외교 중요합니다. 잘하면 돼요. 트라우마나 또 논란 없도록 리스크 없도록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경제 물가입니다. 네. 이거 뭐 대통령이 다 완벽하게 하기도 정부가 완벽하게 쉽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 인사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우리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지지층 대륙주뿐만 아니라 이른바 M여수가 뭡니까? MZ세대 여성 그리고 수도권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결국 갈라치기가 아니다. 끌어안기다.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나칠 정도로 너무 끌어안는데 그것까지 너무 끌어안아서 네. 할 정도로 끌어안으면 됩니다. M 여수는 처음 듣는 것. M 여중에서 진화가 됐습니다. 네. 수도권으로. 네.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셨군요. 이은영 소장님,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등 이른바 원내 정당 비호감도가 이 50% 후반을 넘고 있는 조사가 나왔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내 주요 정당들의 비호감도가 높은 이유, 뭐 정쟁, 갈등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큰 원인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갈등 때문이기도 한데 그 네. 이면에는 이제 정당이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정쟁을 사실 이제 정당은 이제 정쟁을 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겠지만 이 난방비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해법이 지금 너무 달라요. 해법은 그렇게 크게 다를 수가 없는데 이제 해법이 다른 면에 있어서 이게 민심을 좀 외면한 채 그 선거를 앞둔 그 갈등 정쟁 이것만 지금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정당별 세 개 정당의 그 비호감도를 보니까 그래도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보다는 비호감이 조금 낮은데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비호감이 세 정당 중에서 가장 지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진 과거에는 그런 역할을 주로 했던 정당인데 지금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전면적인 어떤 이 당의 이미지를 좀 바꿔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배 수장님, 네.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 살펴볼 텐데요. 네. 안철수 의원이 지금 다자 대결과 양자 대결에서 김기현 의원을 초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안 의원의 지지율이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에 이어서 네. 유승민 전 대표 불출마 선언 이후에 다시 또 오르는데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추세입니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지금 우리가 근거로 분석하는 것은 당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 적게 된 게 단순히 자의겠습니까? 네. 그 환경이 사퇴하게끔 만든 그 환경에 대한 반발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쪽으로 뭉쳐지는 게 이른바 안윤화 현상. 네. 그러니까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이 표심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모였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모였냐면 MZ세대, 그다음에 여성, 나경원 전 의원이죠. 수도권, 유승민 전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지율을 보고서 앞서 우리 코너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하고 반응이 나오는 것이 대통령실이겠죠. 네. 설마 당원들도 이런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판세로 올라간다면 이건 큰일 난데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그러면요,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과 유승민 전 대표 지지층을 김기현 의원보다 더 많이 네. 흡수하는 배경은 뭡니까? 윤심반발이죠. 윤심에 대한 반발. 국민의힘 지지층은 당원하고 좀 성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말 그대로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유승민 전 의원까지는 그렇다 치고 안철수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은 이미 이제 당대표 선출 룰도 바꿨고 네. 결선 투표도 하고 뭐 천하람 위원장도 출마한다니까 이제는 뭐 그냥 컷오프하고 일정대로 가겠구나 했는데 네. 또 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또 압박 이게 전개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론은 중요한 게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지금 네.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배 수장님 말씀대로 당원들의 그러면 여론조사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실제 투표에 임하는 분들은 당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가장 같이 어떤 연동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좀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올 건지 이 점이 가장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원의 구성비가 지금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투표율이 문제인데 지금 당원 구성비 바뀐 게 수도권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들리는 자료에 의하면 37%가 지금 수도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20, 30, 40대를 치면은 거기도 한 30%가 넘더라고요. 37%나 됩니까? 27%가 아니고? 아닙니다. 서울이 지금 수도권이 37.12%가 나와서요. 그리고 이제 호남권도 상당히 호남과 뭐 충청권 다 하면은 여기도 한 22.4%가 나와서 네. 이 지역별 분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변화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김기현 지금 후보의 낮은 인지도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구성비가 다 바뀌어 있는데
김기현 후보가 굉장히 지금 인지도가 낮아요. 지지도보다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네. 치고 올라가는 그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임기 초에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그 생각과 총선을 생각하면 수도권에서 좀 뭔가 인지도가 있고 대선 주자급의 후보가 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충돌하던 상황이었는데 이 유승민, 나경원 의원을 주저앉히면서 이 흐름이 약간 수도권에서 좀 더 대선 주자를 넣어야 되겠다. 이런 네. 흐름으로 좀 바뀌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배 수장님 보시기에 예. 이게 저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과였던 여론조사 추이 문제. 네. 방금 이제 이은영 소장님은 과거와는 다르게 소위 이제 당원들도 여러 분포가 형성돼 있다 이런 지적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의 여론 흐름과 일치될 부분이 많습니까? 부분적으로 일치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당원인 것은 왜 안전장치를 했겠습니까? 네. 이 지도부에서 그 이야기는 첫 번째로는 이번 38 전당대회가 윤심 전당대회이면은 분명하다. 네. 그 성격은. 그러니까 결국 당원들은 윤심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 구도 자체를 파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좀 점점 심해지면 또 김기현 의원에 대한 비호감이 높아지면 생각지 못했던 전당대회 전개 양상도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이른바 김기현 의원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나 천하람 바람이 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 결과를 떠나서 상당히 이 상처가 많은 상처 투성이인, 그래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 총선에서 지금 수도권은 거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싹쓸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상당히 경쟁력이 확보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별로 남는 건 없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짧게 네. 덧붙이면 지금 이제 정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금 그 후보 간 지지를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제 후보의 그 지지 분포를 지금 또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현상이 대통령 지지와 관련해서 매우 잘한다라고 하는 층과 대체로 잘한다라는 층의 의견이 지금 후보 지지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매우 잘한다고 하는 층에서는 김 대표가 우위에 굉장히 높게 앞서지만, 김기현 의원이. 예, 김기현 의원이 앞서지만 대체로 잘한다 층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그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매우 잘한다는 층은 한 15% 정도 되고, 대체로 잘한다는 층은 한 22% 되고, 또 매우 잘한다는 층은 또 고령층이 많아서 이게 지금 당원 분포가 좀 맞지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좀 재미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걸 좀 열어봐야 예. 될 것 같은데, 그 말씀 나온 김에 친유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그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이번에 당대표 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구도의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양자 구도로 가려는 흐름에서 지금 작은 사이즈지만 삼자 구도로 만드는 그 힘이 지금 형성이 되어서 다자 구도로 지금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천하람 후보가 제기하는 게 이제 윤심 논란에다가 지금 탈당, 그러니까 심평 그 변호사가 이야기한 그 탈당 후에 창당할 것이다. 안철수 네.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네. 이 굉장히 또 새로운 이슈를 들고 와서 이게 지금 당원들에게 어떻게 읽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지지세를 강화하거나 폭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지금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을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현정 선생님 말씀대로 천하람 위원장에 대한 주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네. 또 시사 스페셜도 그렇고 MBN도 그렇고 보도 매체에서 상당히 또 종편에서도 종합편성 채널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는데, 실제 제가 빅데이터를 봤더니 빅데이터 상에서는 상당히 부각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천하람 위원장이 상대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수다. 그런데 네. 통계적으로 당원표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뭐 일각의 보도에서는 10만에서 한 15만 정도가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을 받는 당원표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줄까는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좀 더 천하람 위원장이 견고하게 조직표를 다져왔던 인물이라면 모르겠는데,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큰 변수인데 통계적으로 당원표에서 그 정도의 파괴력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20대층의 변화 얘기할 때 이준석 대표의 등장과 연계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지금 그 국민의힘 그 책임당원의 구성비가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낸 그 50만의 그 표심이 천하람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인 거죠. 네. 또 하나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별로 뭐 윤심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 막아달라. 그러면서 대통령실 선거 개입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이게 뭐 오늘 그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 와서 이런저런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과 안철수 의원과의 어떤 충돌이 상당히 격화되는 양상이거든요. 이 점은 당대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기사 나온 걸로 봤을 때 대통령이 직접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전원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그 적으로까지 윤심팔이 하는 사람들은 적으로 규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같이 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나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까지 주저앉혔는데 안철수 후보까지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주저앉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당원들에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여론조사면 방금 전에 이은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안철수 의원에게 상당히 유리한 일종의 언더독 이펙트. 네. 그러니까 약자라고 인식되는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가 쏟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심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개입되는 것에 대한 분명히 부정적인 정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또 이 전당대회의 성격 자체는 윤심 전대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의 이 본인의 이 전당대회 운동 방향 성격도 그렇고 완전히 윤핵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대립각 세우기는 힘들다고 봐요. 네. 결국 당원이기 때문에 자칫 당원들에게 이 윤석열이냐 안철수의 선택이냐 이렇게 성격이 흘러가게 되면 안철수 의원으로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민주당 어제 6년 만에 장외 집회 열었잖아요. 그 이상민 장관 탄핵 문제 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강조를 했는데 이게 내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인데요. 네. 민주당의 움직임 여론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저는 여론상으로는 구분된다고 봅니다. 지지층은 결집하는 것이고 네. 하지만 중도나 MZ세대를 흡수하기는 간단치가 않을 것이다.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총선이라고는 선거를 떠나서 지금은 민주당은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검찰 수사는 압박해 오죠.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은 커져가고 있죠. 그렇다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당 내에서 또 원 내에서만 이 대응이 용이치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론을 뭉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수단으로 장외 집회를 선택을 해서 지지층들을 결집해야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기 때문에 장외 집회가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한 100여 명 의원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제 국민 보고대 형식의 장애 투쟁에 대한 여론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은 지금 그 장애 투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저 장애 투쟁을 꼭 해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저께 그 장애 투쟁 갔던 분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혼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접촉을 하기 어려운 그런 면에서는 장애투쟁을 해서 또 그 근처에 있는 시민들이 가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혼냈다는 것이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장애투쟁을 좀 더 강화를 하면서 그런 여론 수렴의 장으로 변모를 시키고 사실 저게 가장 중요한 거는 100여 명이 나왔다는 건 절반 이상이 지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당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중요한 또 이렇게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 집회의 성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국민들의 대체적인 바닥에 깔려 있는 정서를 보면 뭐 파업을 한다든지 뭐 그게 또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또는 정치권의 장애 집회에 대해서 그다지 또 여론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이 장애 집회가 자칫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성격으로 규정되고 그 성격이 짙어진다면 부정적인 여론과 시각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격을 좀 더 정교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장애 집회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효과적으로 이끌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이 윤석열 정부나 이 집권 여당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겠죠. 뭔가 민생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난방비나 또는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외에 외교 안보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과 또 소통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까지 포함을 하는 집회냐, 아니면은 정말 말 그대로 이 정치 보복이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만을 주장하느냐, 이것은 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될 겁니다. 짧게 덧붙이면 어저께 네. 이재명 대표가 나는 짓밟아도 민생은 짓밟지 말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저게 민심과 분리되는 그런 장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결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천공 관저 개입 논란이 향후 여론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게 지금 저 청담동 관련한 사건이 있었을 때도 이제 팩트가 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네. 이탄이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불변의 어떤 그 제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저거는 문제를 제기한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이 저거에 대한 어떤 팩트들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좀 이제 좀 빨리빨리 밝힐 좀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저 이슈가 지금 과거에 최순실의 이슈와 좀 연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일반 사인이 국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휘발성이 굉장히 큰 이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팩트 체크가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여론은 믿고 싶은 것만을 믿고 있는 일종의 확정 편향 또는 유튜브 SNS를 통해서 자신들 진영 속에서 믿겨지는 내용만을 믿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무엇이 더 구체적인 사실이냐를 가려내는 게 필요한데 지금도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의 대응이 이것을 이제 뭐 사건으로 또는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마치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그런 팩트 체크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몇 차례 거치고 나면 저는 청담동과 관련된 대통령의 뭐 참석을 했다 또는 한동훈 장관이 참석했다 가짜 뉴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밝혀져도 믿는 또 그런 진영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갈등이나 이런 오해, 정치적인 진영 논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더 밝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법리적인 대응도 하나의 차원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론사를 고발하고 이런 것보다도 계속 끊임없이 번거롭더라도 더 밝히는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봐라. 이 내용을 봤더니 CCTV까지 공개를 해도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인 것이거든요. 네. 여하튼 사실이라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끊어내는 이 처단과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번거롭더라도 더 국민들에게 이해를 높이는 그런 조치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김건희 여사가 단독으로 공식 행사에 나서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김 여사 행보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의 그 내용들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기되는 문제가 이게 일부속실에서 이걸 다 지금 준비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대통령 그 부인이 너무 대통령처럼 지금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20, 30대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 지지율에 이게 아직은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지금 하락 요인에 이 여사님의 이 행보도 좀 연관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교한 소통을 하느냐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대통령 지지율에 그렇게 부정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조심스러워졌고 또 필요한 행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뭐 사전 준비를 했을 텐데 중요한 건 여전히 아직까지도 해명되지 않은 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 앞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조치들, 이전에 갖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한 해명,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와 소통이 있어야 되겠죠. 네. 윤석열 정부가 가장 힘을 쏟아야 할 분야로 경제 문제를 공통적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서도 경제 전망은 비관적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성장률 전망에서 주요국 중 유독 한국만 낮춰 또다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난방비와 택시 요금은 급등해 시민들의 충격이 큽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민생과 경제를 위한 획기적인 국면 전환의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검경의 수사와 특검, 전당대회 등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여전히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시민들은 이제 반문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